코로나 공격을 통해서 지금 뭔가 이득을 좀 얻으려고 하고 있는 그런 기미가 좀 많이 보입니다. 전문가 입장에서 그러시잖아요. 소장님 생각은 총장님 생각은 권위적인 큰 비즈니스에 관련된 일은 뭐 함부로 말씀드리기 뭐하고 저는 그냥 코로나를 잘 마무리해서 과거의 건강 안보, 안보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뭐 이런 것들이 평상시로 다시 환원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 방송을 하면서 이제 제가 이제 조금 이렇게 들여다 보는 것도 있고 보니까 트럼프가 막장, 그러니까 이제 벼랑 끝 전술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또 어떻게 그 부분에 벼랑 끝 전술을 대처를 해야 되는지 참 우리 저 상당히 좋은 내용들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의 방송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코로나하고 관련해가지고 그 3회에 걸쳐서 방송을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가 코로나 사태를 맞이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코로나 사태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지 정부가 지금 돈을 막 쓰고 있잖아요. 국가 부채를 어느 정도 수준까지 늘려야 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두 번째 방송에서는 이제 이 코로나 사태를 맞이해갖고 국내 이제 경제 이슈들을 핸들링 할 때 문재인 정부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될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방송에서는 국제 질서가 막 지금 요동을 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준비를 하고 대응을 해야 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 생각입니다. 개념을 좀 파악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흡사가 이제 전쟁으로 많이 비유가 되잖아요. 이게 이제 그렇다고 이거 상당히 경제하고도 연결이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코로나 사태를 보통 이제 전쟁으로 비유를 하더라고요. 이게 전쟁이라는 건 이제 상대방이 사람이죠. 여태까지 전쟁은. 그래갖고 이제 뭐 국가 간의 뭐 영토, 자원, 종교, 이념 이런 어떤 대립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전쟁이 발생해갖고 수많은 이제 인명과 엄청난 재산 손실들이 발생을 했죠. 근데 이제 전쟁이라는 건 한번 벌어지면 모든 국민들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활동이 이제 제약을 받게 되고 피해를 보게 되고 그렇지만 전쟁은 일단 벌어졌으면 이겨야 되기 때문에 총력 대응을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그럼 사무총장님 생각에 제가 이제 하나 여쭤보겠는데 전쟁을 일명 잘 이기기 위해서는 안보를 튼튼하게 한다. 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뭐 이것도 이제 코로나 같은 경우도 새로운 뭐 용어를 지금 만드는 것 같아요. 보건안보, 뭐 코로나 전쟁,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 보건안보라는 말이 어떤 용어로 어떻게 사용이 될 건지 그리고 어떻게 돼야 되는지 이 국가안보라는 말이 그 내셔널 시크리티 국제연맹 규약 전문에 이게 이제 처음 등장을 했더라고요. 국가가 국민 또는 뭐 영토 주권을 수호하기 위해서 국내외 공포의 불안 등을 위협을 차단하기 위해 국가가 수행하는 기본적인 기능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그 전쟁으로부터의 위협은 물론 앞으로 이제 식량 또는 뭐 보건 안보도 매우 중요하게 이제 그 코로나 이후에 아마 이제 거론이 될 것 같고 이 인도, 태국, 베트남 쌀 수출 금지한다 중단을 했어요. 근데 최근에 우리나라 쌀이 수출량이 좀 늘었다고 합니다. FAO 국제연합식량기구 여기에 보니까 5월 4월 식량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도 했고 하여튼 우리나라 쌀 자급률은 100% 정도 같고 전체적인 곡물 자급률은 23% 거기에 이제 식량 자급률은 45% 정도라고 판단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가 OECD 중에 최하위랍니다. 뭐 그래서 자급률을 보면 옥수수가 4%, 콩 10%, 밀은 뭐 1%, 뭐 이거 참 걱정이 아닐 수가 없어요. 코로나 사태가 좀 지속이 되면 상당히 위험한 수준까지 갈 수도 있다. 우리가 그전에 겪었던 뭐 사스나 메르스나 이런 것들이 뭐 어떤 주기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앞으로도 또 발생할 거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예언을 하던데 이렇게 발발하니까 원유가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가지고 원유 시세도 많이 떨어져가지고 지금 뭐 한가닥은 지금 원유를 사면 오히려 마이너스다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저기 어제 그 라디오스타를 보니까요. 어저께인가요? 라디오스타에서 그러더라고요. 그 라디오스타의 출연진들 중에 상당히 그 4월달, 5월달에
그 대학 공연을 많이 다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이 대학 공연이 뭐 하루에 뭐 한 서너 건씩 가서 뭐 몇십 건씩 했던 제로라면 강연도 마찬가지고 코로나 이후에 식량 안보뿐만 아니라 환경 안보뿐만 아니라 뭐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이제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특히 이제 이후에도 아마 많은 투자와 이런 뭐 노력을 하지 않을까. 그 코로나 사태로 얻은 이 보건안보에 대한 그 명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상당히 애를 쓰지 않겠나.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시스템 플랫폼이 그 우리나라 그 주요 수출 품목의 하나로 부각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뉴스를 저도 이제 몇 군데를 찾아보니까 그 마스크도 마스크지만 지금 대부분의 국가에서 한국 메이드 인 코리아 그러니까 시체 말하는 메이드 인 코리아에 안 들어가 있으면 수입을 안 해요, 이 친구들이. 한국도 마찬가지고 지금 뭐 가격이 싼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격이 어느 정도 좀 된다 하더라도 이게 한국 제품이냐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러게요. 깜짝 놀랐었는데 지금 뭐 중국 거는 그 뭐 미국에서 지금 짝퉁이 마스크가 넘어가서 난리가 났다고 하는데 한국 거는 가격 뭐 이거 따지지 않는다고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좋은 증상이죠. 좋은 증상입니다. 보건 안보에 관련된 내용들을 정부나 일반 기업들이 잘 하려고 해서 새로운 그 시장을 개척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국가 전체의 명운을 지금 바꿀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좀 돼버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뭐 코로나가 언제 끝날 거냐. 이거 이제 국가별로 상황의 능력에 따라서 그 각국이 가지고 있는 능력에 따라서 다를 겁니다. 능력이라는 건 뭐냐면 의학이나 이런 걸 포함한 과학적, 기술적 능력 플러스 정부의 행정 대처 능력 이 두 개가 어떻게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기술이 없거나 행정력이 부족하면은 뭐 마냥 갈 것이고 이걸 잘 대처하는 나라는 빨리빨리 이제 그 극복을 할 것이고 그렇게 되겠죠. 근데 과학적으로 보자면은 전염병 확산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보면 이게 이제 수학적 모델인데 이걸 보면 이 도심권에서 만약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했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자유롭게 활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한 달 안에 10,000명까지 감염자가 늘어납니다. 10,000명이 또 한 달 안에 10,000명을 또 가입시킨다. 두세 달 안에 인구 1억, 2억이 전체가 이제 감염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이게 이제 유럽이나 이런 쪽에 보면 80대 노령층의 치사율은 20%가 넘더라고요. 그렇다면 이건 뭐 엄청난 재앙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뭐 대응하기 위해 갖고 중국의 우한이나 남미의 여러 국가, 유럽들은 아예 그냥 도시를 봉쇄하는 그래서 국민들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극단적으로 제한하는 조치까지 취했죠. 이론적으로 이제 바이러스가 종식되는 건 세 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이제 모든 사람이 바이러스가 걸려갖고 죽을 사람들은 죽고 항체가 생긴 사람들은 살아남는 경우. 두 번째는 어떤 환경 변화에 의해 가지고 바이러스가 적응을 못하고 도태되는 경우. 마지막에는 우리 이제 백신이나 이제 치료제가 개발이 돼가지고 감염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거나 완벽하게 치료가 가능한 경우. 근데 이 중에서 가장 상식적인 경우의 수는 세 번째일 겁니다. 그렇죠. 문제는 바이러스라는 게 유전자가 계속 변이가 돼요. 그래서 계속 변종 바이러스가 나타나고 있고 과학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뭐라고 하냐면 모든 바이러스를 왜 바이러스가 변이가 돼서 종류가 많습니다. 모든 바이러스를 잡는 그런 치료제나 백신은 개발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 그다음에 개발이 된다 하더라도 임상시험이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에 피해는 피할 수가 없는 거라고 봐요. 2003년도 여기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 사스가 발생했고 MB 때 2009년도에 신종플루 그다음에 2015년도에 메르스 사태 이건 박근혜 정권 때죠. 그래서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주기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걸 보면 앞으로 이제 바이러스라는 이런 어떤 얘기한 감염병은 변수가 아니라 상수입니다. 이건 뭐 어떡하다 그냥 뭐 나는 게 아니라 언제라도 다시 발생할 수 있는 걸 보고 보건안보 태세를 아주 단단하게 갖춰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그런 부분들이 지금 준비가 나름대로 한국은 준비가 돼서 그나마 좀 빨리 이게 잡았지 않았느냐. 처음에 혼란도 많았고 그랬지만 국가적으로 뭐 대응하는 그 방식이나 여러 가지 이제 다르잖아요. 정권마다 한 번씩 전염병 사태가 나오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정권이 대응할 수 있는 테스트를 하는
바이러스가 이렇게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건 아닌지 뭐 그런 생각도 하게 되네요. 음모론입니까? 그것도? 글쎄요. 그거는 그건 음모론이 될 수가 없죠. 뭐 전 세계적으로 다 퍼지는 하나님의 건데. 음모론이죠. 아무튼 이번에 바이러스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외신이 한국 코로나 관련 외신 5,589건이 투명성과 소통을 칭찬했다고. 아, 좋네요. 네. 참 부끄럽지 않는. 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가슴 뿌듯하고 국민이 내 몸과 같이 똑같이 움직였구나. 그래도 대한민국은 할 듯 하는구나.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다 신천지나 이태원 때문에 참나 이 사람들이 지금 국민의 자격이 있는 건지 뭐 하여튼 심각하게 뭐 열도 많이 나고 그랬는데 대응을 정부가 잘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뭐 정부도 거기 가도 괜찮겠지라고 간 거 아닙니까? 예? 솔직히 그러잖아요. 그런 건가요? 예, 그렇죠. 근데 이제 아니 개인이 지키지 않는 것들을 어떻게 국가가 다 지켜줍니까 이게? 예, 그럴 수가 없죠. 뭐 아무튼 그래서 지금은 뭐 신천지는 어느 정도 끝난 것 같고 이태원발 코로나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아요. 미국이다, 뭐 유럽 선진국에다, 뭐 복지국가가 어떻다 이렇게 하고 있는 우리가 흔히 말하고 있는 선진국의 개념이 저는 이번에 많이 바뀌었다고 제 마음속에. 그러니까 미국도 일본도 막 다 그냥 대응하면서 우리가 라벨은 물러난다고 이것 그렇죠. 때문에.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느꼈던 미국이나 일본 내지는 뭐 북유럽 국가까지도 이 코로나에 대한 대응 보건 체계 시스템이 우리나라보다 못했다. 제가 솔직히 할 말이 없습니다. 의료보험 엄청 깠잖아요, 저희들이. 아, 그거는 이제 의료보험을 깐 건 아니고. 의료보험 깐 건 아니고. 네, 의료보험료 부가치가 그거 체계를 깐 겁니다. 그걸 깐 거 아니죠. 나름대로 우리나라만큼 의료보험이 잘 돼 있는 데가 없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하여튼 약간 그동안 부끄럽습니다. 관련해서 근무하고 애를 써주신 우리 관련 공직자 내지는 뭐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이게 지금 세계적으로 뭐 상당히 지금 미급한 상황이고 뭐 다 마이너스 계속 성장을 하고 있는데 그나마 우리는 조금밖에 안 되더라고요, 마이너스 상황이. 근데 어떻게 하면 이후에 우리나라가 좀 더 도약하거나 과거를 비교를 하면 안 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지 살아남을 수 있는 살아남는다는 경쟁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 얘기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이제 뭐 코로나를 일단 전쟁이라고 비유를 한다 그러면 무조건 이겨야겠죠. 근데 전쟁을 하려고 그러면 총알이 들어가야 된다. 돈이 들어가야 됩니다. 국가 부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가 지난 14일 국회 이제 의원회관에서 요번에 이제 국회의원 되신 분들하고 그 혁신 포럼을 열었어요. 그 청와대 이호승 경제수석이라는 분이 우리 이제 국가 부채 비율이 굉장히 낮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지금 2차 추경까지 했지 않습니까? 2차 추경까지는 국가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세출 구조 조정 이런 걸 통해서 했지만 앞으로 3차 추경 그다음에 본 예산 이쪽에서는 국채 발행을 해야 된다. 추가 검토할 수 있다고 했지만 뭐 해야 된다는 국채를 발행하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은데 여태까지 우리나라가 국가 부채를 40%를 넘지 않게 굉장히 타이트하게 관리해놨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뭐 어느 정권이고 돈 쓰고 싶지 않은 정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아무리 어렵더라도 참고 아껴 쓰자. 이 빚은 내가 갚아야 될 빚이 아니고 우리 후손들이 갚아야 될 빚이거든요. 굉장히 좀 억제를 하자 이런 얘기가 쭉 있어 왔는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번 이제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면서 40% 국가 부채 비율을 유지하는 이론적 근거가 있냐? 이러고 물어보니까 이제 기재부 장관이 아무 소리도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청와대 분들은 60% 수준까지는 늘리자 이런 주장을 하는데 40%가 맞다, 60%가 맞다. 물론 이제 뭐 주요 선진국들은 국가 부채 비율이 100%가 넘는 나라도 많습니다. 근데 그런 거에 비하면 낮은 건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어느 정도가 그 나라의 상황에 비추어서 적정한 국가 부채 수준이 어디냐? 이건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이제 민간 기업 같은 데서는 최적 자본 구조라는 어떤 이제 이론적인 그 연구가 많이 돼 있어요. 어떤 뜻인가요? 그 최적 자본 구조라는 건 뭐냐면 상장 기업이 빚이 만약에 늘어나면 돈을 조달하는 방법은 주식을 발행하거나 은행빚을 끌어오거나 회사채를 발행하는 건데 부채 비율이 일정 수준을 지나고 나면은 이 주가가 푹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 가치를 최대화시키는 그 점, 부채 비율이 몇 %냐, 요걸 이제 최적
자본 구조를 연구하는 부채가 아예 이론인데 없으면 뭐 체적자본 구조 그건 아닙니다. 이제 예. 빚을 어느 정도 레버리지 효과라고 레버리지 그래갖고 효과라고 빚을 있어요. 어느 정도 유지해야 예. 기업 가치가 제대로 유지가 됩니다. 예, 이어서 해주시죠. 네. 근데 이제 국가 부채 관련해서는 예. 지금 S&P니 뭐 무디스니 이런 데서 이제 국가별 그 국제 금리 결정할 때 이런 이제 평가를 하고 있는데 나라마다 굉장히 그 상대평가 왜냐하면 처하고 있는 상황이 전체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일률적인 기준이나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건 아닙니다. 저출산 고령화가 이제 시작되고 있어요. 근데 주요 선진국들은 이게 지금 저출산 고령화 현상을 그 꼭지점이 꺾인 데도 있고 반등을 하는 데도 있습니다. 출산 인구가 늘어나는 데도 있고 그런데 우린 지금 전 세계 뭐 이건 이 비율은 뭐 OECD 중에서도 꼴찌 중에서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저 밑에 꼴찌예요. 그래서 지금의 관련 법에 의한 복지 수준 추가적인 세율 인상을 하지 않고 이 상태가 지속이 된다면 2040년도에 자연 증가합니다. 국가부채 비율이 60%를 넘어설 것이고 2050년도가 나면 우리도 100%가 넘어갈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서 국가부채 관리를 새롭게 자꾸만 이제 국가부채를 쓰는 거 이런 걸 억제하자는 이런 주장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측면이 있죠. 우리 이제 그 국가가 아니고 개인이 있단 가정에서 아무리 어떤 부모라도 내가 자식한테 재산을 남겨주지 못하더라도 아무리 내가 힘들어도 빚을 넘겨준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자꾸만 이제 미국이나 뭐 유럽이나 이런 국가하고 일본 같은 데는 뭐 OECD 국가 중에 최고입니다. 그 국가 부채 비율이. 그런데 이 나라들은 기축통화 국가예요. 기축통화 국가는 뭐냐면 그 나라를 굉장히 안정적으로 보고 일본이 엔화를 찍거나 미국 달러를 발행을 해놓으면 갖다 재놔요. 이걸 재산이라고 그래서 가치 증식 수단으로 미식으로 갖다 재놔요. 근데 원하는 기축통화가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요 괜히 통화관리나 이런 국가부채를 잘못 관리하게 되면 인플레이션, 그 다음에 환율, 원화가치 급락 해가지고 옛날 금융위기가 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금년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 좀 지나쳤다는 생각이 드는 게 금년도에 아마 국채 발행 금액이 100조가 넘어갈 것 같아요. 여태까지 600조 정도인데 100조가 늘어나게 되면 700조가 넘어가게 될 국채 그 발행 증가 속도가 너무 큽니다. 16년도에 기재부가 재정규율이라고 그래요. 재정규율이라는 게 뭐냐면 국가 부채 비율의 한도를 맥시멈으로 어디 선으로 정할 거냐. GDP의 45% 수준으로 막자. 또 하나는 해마다 국가 부채가 늘어난 적자 재정 비율을 3% 이내로 관리 재정 수지의 적자폭을 3% 이내로 막자 하는 법을 발의를 했었어요. 문재인 정권 출범하면서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이참에 금년도처럼 뭐 물론 이제 코로나 사태가 오고 일자리 위기가 닥치고 그러니까 현금 긴급재난 지원금도 줘야 되고 그러니까 국채를 발행하는 건 이해가 되지만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이렇게 국가부채를 막 이렇게 발행을 하다가 나중에 정말 감당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되고 그랬었는데 차제에 한번 국가부채를 몇 프로까지 할 거냐 하는 건 아무도 답을 못 내립니다. 이거는 그 전 국민이 합의를 거쳐야 될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다시 이참에 이제 국가재정법을 개정하거나 옛날 기재부가 만들었던 재정건전화법, 국가 부채 한도를 어디까지 몇 프로까지 유지할 거냐, 관리 재정 수지의 적자폭을 몇 프로로 제한할 거냐,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이제 전시에서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방향들이나 그런 것들을 설계하는데 그런 분들이 쓰여졌으면 저는 좋겠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이제 논리가 이런 논리입니다. 지금 죽겠으니까. 죽으면은 안 되죠. 죽으면은 우리 후손들도 우리가 다 죽고 없어버리면 후손들도 빚 못 갚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지금의 경쟁력을 회복시켜서 돈을 지금 많이 쓰고 경제가 활성화가 돼서 잘 돌아가가지고 세금 더 많이 걷고 이렇게 되면 선순환 경제 효과가 나옵니다. 국가 부채를 발행하는 게 정당성, 그 타당성이 입증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당장 죽겠기 때문에 미래의 성장력을 생각하지 않고 당장 굶어 죽겠으니까 일단 쓰고 보자.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네.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보기에 이제 소상공인들 지원책이나 이런 것들은 당장에 이제 선순환이 지금 되잖아요. 이 옆에 있는 편의점 아주머니만 하더라도 지금 긴급재난지원금이 엄청 매출을 지금 올려주고 있대 떨어졌다가 재정 건전성을 어느 정도
생각해가면서 정책을 세우시는 게 좋지 않겠냐. 네. 이런 뜻에서 지금 말씀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예, 네. 예.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